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챕터 24장 정보경제학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정보경제학에 대한 약간 인트로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보경제학에서 관심을 있게 되는 것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재 628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근데 이걸 좀 구분을 해가지고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과 관련한 문제가 우리가 숨겨져 있는 히든 특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걸 우리가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얘기하는 거와 애프터 이후에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는데 이게 법적으로 뭐 어떻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 도덕적으로 야, 열심히 취업했으면 열심히 해야지, 보험 가입하기 전과 가입한 후 달라지면 안 되지,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 달라지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역선택,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개념을 살짝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개념.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걸 기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선택이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사전적으로 좀 보세요.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그걸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전적으로 봤을 때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자, 거기 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 낮은 품질의 재화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역선택은 중고차 시장, 보험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경우엔 중고차 시장 가지고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라고 할까요? 자, 우선 개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1번 개념 한번 보시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거기 보시면 나쁜 품질의 중고차만 거래되는 그러한 상황, 이게 바로 중고차 시장의 대표적인 역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개념 볼게요. 자, 중고차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어떤 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아,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괜히 좋은 거라고 했는데, 이러다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됩니다. 좋은 차는 밖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쁜 품질의 중고차만 거래가 되는 상황, 그거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가정을 볼게요.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중고차가 있고요. 나쁜 품질의 중고차가 각각 절반씩 있다라고 할게요. 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급자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중고차 시장이 여기 있어. 자, 이거 삐걱번쩍하죠? 예, 삐걱번쩍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똥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 이걸 이제 퀄리티가 세타로 표현해서 하이라고 표현했고요. 뭔가 퀄리티가 로우인 똥차, 꾼차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요. 셀러라고 할게요. 셀러 입장에서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가 팔 때는 최소한 400만 원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나쁜 차를 갖고 있을 때는 100만 원은 최소한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말이야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차라고 생각하면 50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나쁜 차다라고 생각하면 20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629페이지. 자, 정보가 대칭적인, 그러니까 완전 정보인 경우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완전하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완전 정보의 상황에 있을 때라고 한다면, 자, 1번.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중고차의 품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작에서 이제 시장이다라고 하면, 아니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400만 받으면 되겠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선 최대한 500까지 줄 생각이 있어요. 좋은 차면. 자, 그때 가격이 만약에 요 사이에 위치했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완전 정보일 때 구차인 경우에 가격이 P 요거 하이 퀄리티라고 할게요. 만약에 450만 원이라 할게요. 이거라면 그 거래가 되겠죠. 거래가 되고, 이해 가시죠? 거래가 되고, 자,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500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450만 원에 구입을 했잖아.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득이 얼마야? 50만 원. 셀러 입장에서도 아니 나는 말이야 여기 보시면 400만 원까지 물건을 제공할 생각이 있는데 450 주니까 50만 원 이렇게 이득이 돼서 둘 다 윈윈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우리 좋은 차가 아니라 배드차라고 할게요. 배드차라고 합시다. 배드차인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선 최소한 100만 원만 받으면 되겠다 하는데 사는 사람은 200까지 낼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둘 다 윈윈 이렇게 거래가 되고, 네, 이렇게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책에서는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400에서 500 사이, 나쁜 품질의 중고차는 100에서 200 사이. 자, 2번.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의 중고차가 모두 거래가 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두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해피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잘 모르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지웁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경우라고 할게요. 비대칭 정보의 경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살펴보는데, 아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거기 보시면 평균적인 품질을 고려해서 평균 품질을 고려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의 요 지불하려는 가격을 합쳐서 2로 나눠줍니다. 거기 보시면 세타 H 더하기 세타 L 이거를 2로 나눈 걸로 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게 합당하겠지. 자,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만약에 차가 한 대 한 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50대 50대 이렇게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요거 가격을 두 개를 같이 평균을 내서 이게 더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씩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차다 그러면 500까지 줄 생각이 있고 나쁜 차다 그러면 200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데 요거 절반 이렇게 되니까 350을 평균적으로 가격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게 나름 합당한 거야. 예, 평균 내서 하자.
자, 그럼 2번 볼게요. 나름 350이라는 가격을 제시했는데 이 가격은 여기 보시면 중간에 위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350. 아니,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400만 원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데 350을 제시해 버리니까 구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차의 공급자는 굿자동차는 시장에서 나가버립니다. 시장에서 엑시트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오케이? 자, 시장에 내놨던 걸 회수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좋은 중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입장에서는요. 나쁜 차를 레몬차라 합니다. 그래서 레몬법, 레몬마켓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몬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시장에서는 배드차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배드차가 존재한다 해서 시장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똥차가 거래되는 시장은 있겠지만 좋은 차까지 있었으면 더 많은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위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시장이 위축됩니다. 이렇게 위축. 이게 우리는 시장이 축소돼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바로 우리는 역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그래서 자원 배분과 정보의 비대칭성 보시면 1번 정보가 대칭적인 경우에는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400과 500 사이에 나쁜 중고차는 100과 200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모두 후생이 증대하게 되는데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 정보 하에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좋은 중고차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위축됐다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사라진다. 비효율적인 문제가 자원 배분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보험시장 경우로 또 볼 거야. 똑같습니다. 별로 달라질 거 없어요. 자, 보험시장과 관련한 사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의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볼게요.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 잘 안 나고 조심조심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욱하는 성격이 많아. 그래서 사고 투성이야.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전부 다 보험시장에 이렇게 가입을 한단 말이지. 여기가 보험시장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기업이 이제 보험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보험사 입장에선 누가 조심조심 운전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안 내는 사람인지 그걸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평균적인 요 사람들의 사고 확률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제시하게 되면 아니, 사고 안 나는 사람은 뭐야? 아니 뭐야 나 사고도 안 내고 조심조심 운전하고 주의 의무가 되게 높은데 아니 쟤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니까 아니 나 보험 가입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개념 다시 보시면 평균적인 어쩔 수 없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평균을 제시합니다. 평균을 제시하는데 이 평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여러분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개별 능력 검증이 안 됐으니까 회사 입장에선 자 신입사원들은 초봉을 다 똑같이 주겠습니다. 그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를 이렇게 취급해 평가절하하네. 그래서 아예 회사에 안 오게 되고 그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거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1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선 거기에 보시면 자, H,
L 이렇게 있는데 구성원이 거기 볼게요. 1번 10명의 사회 구성원 중에서 암 발생 확률을 세타로 했습니다. 높은 그룹 예, 그런 사람들이 6명 있고요. 그리고 낮은 그룹이 4명 있습니다. 이렇게 10명 가입한다 할게요. 아니면 60%, 4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자, 암 발생 확률이 높은 그룹이 암에 걸릴 확률은 0.2라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암에 걸릴 확률이라고 할게요. 암에 걸릴 확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H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률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은 0.2. 예, 그리고 암 발생 확률이 낮은 사람은 0.1. 이렇게 이 중에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3번 암이 발생했을 때 손실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있을 때 손실액 이렇게 보시면 자, 1,000만 원 똑같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이만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손실액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보험료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1번 보험회사가 특정 개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암 발생 확률이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제공하고 낮은 그룹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보험료를 책정하면 돼요. 아니 여기 보시면 보험료를 얼마로 책정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 보험 발생할 확률에다가 보험사 입장에서 제공하는 손실액을 곱하면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고 날 확률이 많은 사람한테는 200만 원. 그러니까 0.2 확률 곱하기 손실액이니까 200. 계산 되시겠죠? 0.1 곱하기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하면 딱 맞습니다. 알게 된다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2번 거기 볼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정보를 다 알게 되면 적절한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하면 되는데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정보 하에서 누가 사고가 많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는 거야. 비대칭 정보 하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밑에 평균적인 암 발생 확률을 고려해서 나타내는 거야. 비대칭 정보 하에서는 평균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식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평균을 산정할 것이냐라고 하면요. 우선 첫 번째는 암에 걸릴 확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전체 중에서 10명 중에서 6명이 이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식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전체 몇 명 있어? H, L 분의 H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다가 거기 보시면 걸릴 확률 세타 H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전체가 10명 중에서 2개 더한 거야. 6 더하기 4야. 6명의 비중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0.2가 되고요. 이해 가시죠? 그냥 천천히 보시고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10명 중에서 4명 이렇게 됩니다. H 더하기 L분의 L 곱하기 세타 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10명 중에서 4명 이 사람은 0.1의 암에 걸릴 확률 요걸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계산하니까 거의 계산된 결과가 있어요. 0.16 이렇게 나옵니다.
0.16.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지금 여기 보시면 만약에 5명이면 딱 여기 중간이 되겠지. 0.15가 되겠지. 근데 요게 H가 6명은 좀 더 많잖아. 그러니까 0.15보다는 조금 높아. 그래서 0.16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0.16 이게 평균 보험료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비대칭 정보화에서 평균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얼마로 책정합니까? 라고 하면 평균에 입각한 근거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요? 요거 0.16 곱하기 1000만원 하게 되면 16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죠. 따라오셨습니까? 이거 좀 천천히 보세요. 네, 할만해요. 자, 16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자, 그렇게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자, 결과 볼게요. 1번 암 발생 확률이 낮은 그룹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낮은 그룹은 아 뭐야 야 적정 보험료는 나는 100만원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200만원이라 생각하고 근데 요게 요 중간에 위치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암보험에 사실 이게 걸릴 확률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 사람은 뭐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보험료를 내내 생각해서 보험 가입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발생 확률이 낮은 여기 발생 확률이 낮은 이거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 적정 보험료율이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160만 원밖에 안 되네? 다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안 하고 이거인 사람들,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죠. 아니 모두 가입합니다. 그래서 모두 당연히 가입하는 게 이득이 되겠죠. 자,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 보면 사고 뭉치들만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암 발생 확률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다른 보험에도 다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이게 바로 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냥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금융시장에서의 역선택 사례 한번 볼게요. 금융시장에서 사례, 금융시장에서 역선택 한번 보시죠. 앞에 얘기했던 중고차 시장하고 다 맥락은 비슷합니다. 근데 스토리를 각 시장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봐주시죠. 개념 볼게요. 자, 금융기관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여기 자금 시장입니다.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이야. 자, 그런데 자금을 이제 공급해주는 쪽이 누구냐면 주로 이제 은행이죠. 은행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저축자들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자금을 사서 쓰는, 수요하는 주체가 이제 투자자들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631페이지. 아니 근데 자금의 공급과 자금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빌리는 대가로 뭐가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이자율이 결정돼요. 근데 기업이 이제 수준이 여러 개의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등급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기업 A가 있고 B, C 골고루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제 재무상태표를 통해 가지고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해서 대출 이자율로 정하면 되는데, 자, 거기 한번 봅시다. 631페이지.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만약에 인상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네 해가지고요. 만약에 은행이 대출하려고 하는 이자율을 올린다고 할게요.
이자율을 인상 시 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이자 수익은 높아집니다. 플러스 효과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론 효과, 플러스 효과라고 할게. 요 경우에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 수익이 증가합니다. 이자 수익이 증대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근데 또 네거티브 효과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리를 한 5%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빌렸어. 그럼 어떤 사업을 했을 때 5% 이상의 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자를 내고 남은 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은행에서 5%로 돈을 빌려서 내가 수익을 냈더니 3% 수익이 났다. 믿지는 장사니까 그런 사업은 안 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는 이자율을 인상했잖아? 그러면 이 높은 이자율의 수익률이 높은 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을 얻으려면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만 아니면 리스크가 높은 하이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증가합니다. 기업들이 몰려와요. 모여 이렇게. 아니 안전한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 가야지 이자도 갖고 원금도 회수하는데 만약에 리스크의 높은 최소한 저 높은 이자율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위험한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만 모여들게 되면 그러다가 진짜 사업이 박살나 버리게 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모여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파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출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네요. 자,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 뭐 쉬운 예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자율이 10%면 수익률이 12%인 안전한 사업과 수익률이 50%인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모두 대출 받기를 원하지만 대출 이자율이 올라갔어. 거기 있는 것처럼 10%에서 15%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기 A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는데 그 높은 금리 하에서 돈을 빌리겠다? 예, 이렇게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만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커요.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과 좀 약간 위험한 기업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는데 근데 이자율이 인상했어.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면은 자, 거기 보세요. 자,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능가하게 돼서 오히려 은행 입장에선 아니 이러한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만 모여들게 되면 괜히 파산돼 가지고요. 아예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의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따로 그림 같은 건 넣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거 저 뒤에 거시경작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뭐라고 할까? 수익이라고 할게요. 수익. 여기가 이자율이라고 할게요.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이 좀 낮은 수준에선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보다 크니까 수익이 증가합니다. 근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요. 이자율이 더 올라가잖아? 그럼 수익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역선택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역선택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안.
자, 우선 거기 두 가지가 우선 크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적죠. 지원자 중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야 잘 몰라요. 요즘같이 블라인드 뭐 면접 같은 경우 선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이도 모르고 뭐 성별 정도는 알겠지만 뭐 아무것도 몰라요. 학벌이나 어디 학교 나왔고 학점이 몇인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요, 누가 괜찮은 사람이지 그걸 막 찾아 나섭니다. 그걸 우리가 선별한다라고 합니다. 스크리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스크리닝을 한다.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옥석을 가린다, 소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별, 거기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측에서 얘기하는 거야. 작은 측에서, 적은 측에서. 정보의 양으로 아니면 크기로 작은 측에서, 적게 가지고 있는 측에서 불충분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을 우리가 선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서는 정보가 적은 측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회사가 나이가 26살 미만인 사람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 26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 또 결혼한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중한, 뭐 26 미만이라 해서 소중한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잃을 게 훨씬 많은 사람은 조심조심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과속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려고 가속하는 뭐 나의 뭐 실수로 인해서 울고 있는 우리 가족 뭐 이렇게 막 표어를 붙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가족을 생각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나이 가지고 이제 약간 보험료를 책정해. 물론 이제 그러한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거기 보시면 생명보험 가입 시 사전이라는 말 잘 보셔야 돼요. 사전에 거기 보시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암보험 발생 확률이 약간이라도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발병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높은 보험료율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자기 선택 장치라고 합니다. 셀프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미연에 어떻게 보면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본 다음에 버전을 한 가지로 해가지고 채점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A, B, C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저도 사전에 그냥 채점하기는 좀 귀찮고 오히려 문제를 좀 세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A 버전, B 버전, C 버전. 그러니까 우리도 뭐 시험 볼 때 보면 책형 A, B, C, 가나다 이런 거 있잖아요. A 버전은 약간 뭐 미시경작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수리적인 측면에서 어렵게 막 증명, 네, 이런 거를 출제할 수 있고요. 요거는 약간 간단 그래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낼 수 있고요. 그 앞에 책형 앞에다가 예시를 딱 예제 문제를 놓는 거지. 이거는 이제 개념 정도 묻는 거야. 정보경제학에서 역선택의 개념을 뭐 설명해서 쓰세요. 역선택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자, 근데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냈는데 A 버전이 어렵죠? A 버전을 푸는 경우에는 학점을 A 플러스까지 이렇게 맥스로 주는데 내가 만약에 C 버전 풀었다? 문제가 쉽잖아. 아, 다 풀었어. 잘하셨습니다. 제가 C뿔 이상 안 줘. 맥스가 C뿔이야. 오케이, 이해 가세요? B 버전은 맥스가 B뿔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있어. 학생들이 바글바글 보통 이제 100명씩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글바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100명을 소팅해가지고 채점해가지고 누구는 A, B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서 고르세요 하면은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거 할까요? 나는 이쪽으로 갈래. 100명 있으면 한 30명 일리 가고
공부를 원래 잘하지만 공부를 잘 못했어. 잘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예습 복습 안 한 친구들은 나는 딱 보니까 수준을 이쪽 갔다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면 백지를 내야 되잖아. 그럼 F 받는다고. 그냥 자기 수준을 자기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나는 그냥 이거 갈래. C 플러스라도 받아야지. 30명은 이렇게 가고 중간에 한 40명 정도는 일리에 가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스스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괜히 공부 안 한 친구가 책형 A를 풀면은 오히려 빵점 받으면 F를 받으니까 재수강을 하거나 졸업을 못 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한 친구가 딱 봤더니 어이구 자기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역선택의 개념을 쓰세요. 이건 너무 좀 난이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서 30명, 100명 중에 대략 30%가 A뿔 주니까 저는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 A뿔 뾰족한 학점을 주고 이 친구들은 스스로 C뿔을 줘도 예 감사합니다 학점을 주셔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거기 보시면 셀프 셀렉션 자기 선택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보세요.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거래 시에 상대방이 거래와 관련된 선택을 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장치, 이게 자기 선택 장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애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호를 발송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그널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그널링. 깜빡깜빡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알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보를 갖고 있는 측입니다. 여기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측에서 여기서 정보를 많을 따자라고 쓸게요. 여기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측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쪽 전문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자격증 있어, 뭐 회계사다, 아니면 변호사다. 그럼 뭐 법에 대해서 전문가고 회계사면 뭐 회계 관련한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려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높은 교육을 받았다. 나는 이쪽에 박사 학위가 있다. 이렇게 그냥 알리는 거죠. 뭐 꼭꼭 숨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무상 수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 자동차는 말입니다. 좋은 차예요. 믿고 맡기시고 사세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습니다. 좋은 차는 할만하지. 똥차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했다가 반드시 사고가 난단 말이야. 중간에. 그러면 그걸 무상으로 해주겠다? 따라가지 못하죠.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자격증이 있다. 나 이쪽에 전문가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아니면 과거의 인턴 경험 이런 것들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학점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해결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여기 개입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뛰어듭니다. 아니 얘네들이 비대칭 정보 하에서 시장이 위축되는 게 안타깝잖아. 자, 그래서 보시면 가입을 강제합니다. 정부의 어떤 해결책은 자,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는데 아이고 제가 보험에 가입 안 됐는데요. 그럼 사고비를 물어주셔야죠. 아이고 제가 돈이 없걸랑요.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려면 아예 운전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거야. 강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작이선 좋은 게 아닙니다. 자발적, 자생적 이런 게 좋은 거야.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 근데 강제인데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붕괴되거나 위축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기 보면 강제 집행의 대표적인 예가 의료보험 아니면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야? 노후 대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성인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제로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죠. 자동차 이런 거는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강제로 가입을 하게 만듭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요. 물론 사고 나지 않는 사람은 뭐야 저 사고 뭉치들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는 보험료만 나고 사고 안 나면 난 손해네.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은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선택 문제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쟤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지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자동차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것처럼 이 회사 사장이 또라이야, 그렇지 않아 등등등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 있잖아요. 특히 과장 광고하는 거 요거를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을 설정합니다. 퀄리티 있는 거 K마크, Q마크 표준을 어느 정도 설정하는 거야. 표준화를 시킵니다. 아니면 성능 표시를 의무화한다거나 정보 공시 의무화,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이런 것들이 거기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게 있고요. 이건 정부의 역할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신호를 선별을 한다거나 신호를 발송한다거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 실패니까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는요. 평판과 표준화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평판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판을 통해서 아니면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아니 우리 어느 낯선 외지에 갔는데 이게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요런 마크 보고 황금아치라고 하죠. 뭐 맥도날드 아시죠? 여기를 가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 여기 맥도날드의 브랜드 아니면 스타벅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표준화를 시킨 그걸 통해서 최소한의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는 보장된다 라는 거. 그리고 요런 마크 브랜드 가치가 평판으로 구축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2번 평판, 레퓨테이션은 역선택 해소의 예로 가격은 비싸지만 고품질의 한우 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 항상 진품만 취급하는 고서점 이런 거 있죠. 값은 싼데 맛있는 거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값 싼데 맛있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표준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다음 효율임금이라고 있습니다. 효율임금. 자, 효율임금. 아니 임금을 주는데요. 효율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도덕적 회의에서도 나오고요. 저 뒤에 거시경제학에서도 나옵니다. 자, efficiency한 wage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고소득자가 되고 높은 임금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생산성을 보는 거야. 생산성. 그래서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 이때 임금은 어떻게 된다? 높은 임금이 되는 것이고 생산성이 낮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과가 안 좋으면 그러면 임금이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전통적 이렇게 성과 베이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한계 생산 역설 이게 바로 이거잖아. 성과를 보고 임금을 준다. 뭐 합리적입니다. 근데 효율 임금은요. 이거를 바꾸는 거야. 반대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준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코로나 같은 경기 침체 그런 불황 상황으로 인해서 성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 근데 회사에서 너 작년보다 성과 안 좋으네. 임금 낮게 주겠어. 기분 나쁘지. 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선 역발상으로 임금을 낮게 주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야. 이 방향이 아니고 임금을 낮게 주면 주는 만큼 대충대충 일할래. 임금을 높이 주면 더욱더 열심히 일할래. 이게 바로 효율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효율이라는 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2번 기업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만 고용되는 그런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회사 가고 싶습니까? 연봉 높은, 임금 높은 회사를 지원하고 싶어요. 그런 회사는 또 좋은 회사인 경우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능력이 떨어지는 그 지원자들은요, 고임금을 제시하는 기업에는 어떻게 된다? 고능력자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고능력자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능력자들은 아예 지원을 포기하겠지. 나는 지원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능력자들은 지원을 포기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저능력자들이 막 와서 이걸 가려내는 게 힘들었는데 알아서들 앞에서 얘기한 거야. 책형을 ABC 자기 선택 과정을 통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게 오히려 고임금을 제공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기업에. 근데 고능력자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게는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저해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임금을 높이 주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기업한테는 이윤에 나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윤극대화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신용할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신용할당. 자, 우리 앞에서 이자율 높은 기업들, 그만큼 고금리에 대출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이게 은행이 그렇게 해줬다가 진짜 위험한 기업들만 대출 받으러 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크레딧이 거기 나와 있는 대부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 대출을 할당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눠주는 거야. 믿을 만한 애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부자금 시장에서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 그럼 높은 임금에 높은 이자율에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짝 그려볼까요? 그러면 자, 자금의 수요가 있고 자금의 공급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금이라 할게요. 자, 자금에 대한 공급. 이게 이제 저축자들이 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할 거야. 자금에 대한 수요. 이게 이제 디맨드인데 투자자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거기 보시면 R1의 상황이야. 이자율이 너무 낮아. 자, 그래서 이만큼의 자금 시장에서 빌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돈을 빌려주는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이자율을 올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올려줬다가 파산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 많이 몰려든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 이거랑 비슷한 거야. 괜히 임금을 평균 임금 준다고 해서 낮은 평균 임금을 주면 능력 있는 애들은 아예 지원 안 하고 그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다시 볼게요. 대부자금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할 때 은행은 대출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는 겁니다.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배분 할당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대출 이자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득 아닙니까? 예, 처음엔 이득이 될 수 있다가 그 위험한 기업들이 오게 되면 파산되는 기업들이 오게 되면 오히려 은행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은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초과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이게 나중에 이자율 경직성, 임금 경직성 그런 걸로 우리가 또 거시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635페이지에도 거기 화살표 보시면 신용 할당은 세케인작파가 이자율 경직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긴 한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또 거시경제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선택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도덕적 해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